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주 예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교육감 후보 두 번째 전 대전시 교육감을 역임하셨던 오광록 후보님을 모시고 인사를 나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세종시로 이사 오신 지가 꽤 되시죠? 글쎄 제가 언제가 2011년도에 왔으니까 네. 7년 됐네, 7년. 아유, 벌써. 이제는 뭐 예, 세종시민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 교육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교육감을 해보신 그 예. 경험칙으로 봤을 때 지금 제대로 그 교육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네.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2011년도에 이쪽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 것은 네. 우리 세종시가 2012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교육감 또 시장 선거를 그때 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교육감을 하면서 느끼기에 우리 조 박사님 바둑을 혹시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바둑의 가장 첫 번째 이 포석 단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의 기초는 이 포석 단계인 바둑에서 포석 단계인 초대 교육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여기 와서 뭔가 좀 제 나름대로의 교육 계획을 현장에서 실현해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뭐 영광이 있겠고 또 국가적으로도 내가 조금은 기여를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갖고 제가 이사를 와서 이제 초대 교육감 선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제 그랬지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하는 결론을 사실은 제가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로서는 이게 저런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뜻을 이제 사실은 접고 그랬는데 참 불행하게도 초대 교육감을 하신 그 신교육감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바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꾸 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전갈이 와가지고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뜻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것은 웬만큼 저도 이제 자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정치를 하시는 조 박사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그런 시운과 관운이 같이 따라줘야 뜻을 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 절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참 시기적으로 또 돌아가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저한테 불리하다고 그럴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아서 제가 뜻을 접었었는데 그동안에 7년간 여기 살면서 세종교육에 대한 직간접인 경험과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한 걱정거리가 대단히 많은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나로서는 참 일말의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뭐 참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요즘 이제 이 교육감 선거가 시작되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기회에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세종교육의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제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세종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점으로 꼽고 계신지. 예. 지금 뭐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우리 세종시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사를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 아이들 교육이 아마 걱정이 되고 희망을 갖고 아마 오셨을 겁니다. 네. 이 세종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스마트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 교육. 네. 전국의 다른 시도와 달리 세종시는 스마트 교육을 한다. 그러니 얼마나 교육이 잘 되는 도시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희망을 갖고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기능과 용도 면에서 유비쿼터스입니다. Anywhere, anytime. 그렇죠. 누구든지 손쉽게 어디에서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의 의미를 더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주 박사님 학교 다니실 때 책가방 돌려매고 학교 다니셨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락 같이 싸고 네. 또 서해가 있는 그날 수업에는 그 무거운 그 벼를 네. 메고 그렇죠. 같이 이제 싸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그랬는데 키가 좀 적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런 교구제에 대한 부담, 네. 또 내용에 대해서 뭐 말로 설명하고 선생님이 손짓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실물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모든 교구제가 아주 첨단화되어서 이해를 바로 시키고 정확하게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하드웨어 쪽이 최신 첨단 기술로 하이테크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이 스마트 교육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우선 갖춰야 되고 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능력을 선생님들이 같이 갖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은 정부가 지원하는 뒷받침은 완벽하게 되고 있지만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구제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내용이 좀 부실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제가 관심 가지고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이 그런 리더가 정말로 필요한 데가 이 세종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감이 되시는 분은 이런 문제에 좀 관심 갖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확실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학교 교육을 지금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견해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일테면 예. 뭐 인성 교육을 더 중시하는 분이 계시고요. 예. 아니다. 이거는 인성 교육보다는 우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예. 그런 면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이 두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요? 모든 조직과 기관은 본질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적 가치.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데는 무엇하는 곳이냐? 교육시키는 데예요. 교육이 뭐냐? 쓸모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 마음씨만 좋고 인성만 좋아서 쓸모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는 이 건물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재들이 수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협업을 하고 협심을 하고 같이 공조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 네. 인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다양한 인재는 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특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학교는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같이 동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이 면대면 교육하는 교육 현장입니다. 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국어 시간에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학습 태도를 보고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태도를 바로 해라. 말씨를 이렇게 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친구지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가져라 등등의 모든 것들이 그 학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핑계 삼아서 지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학교가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성교육을 소홀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네. 지성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이 잘못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교육자는 지성과 인성을 같이 언제나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데는 지성교육, 인성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아라. 그걸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쓸모없는 논쟁거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세종시 교육에서 예.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군요. 아니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성교육을 뺀 인성교육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같이 생각해야지 무슨 인성교육을 우리는 열심히 하니까 지성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되고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성과 인성교육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니까 네.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지금 그 전교조 부분이 예. 이슈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세종시 교육에 있어서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네. 제 전공이 인사 조직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노사관계론을 강의한 사람입니다. 네. 수십 년간 제가 지도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노사에 대한 문제, 조합에 대한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 이건 제가 전문가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교직원도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법의 노조로 판결을 받아서 네.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교원노조가 합법적인 조합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나 뜻은 상당히 좋고 옳게 쓰면 정말로 바른데 약도 제대로 쓰면 독약도 제대로 쓰면 명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직된 기관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교원노조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자라고 하는 본래의 신분과 그 위치를 때로는 벗어난, 때로는 잃어버린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현행법에 충실해야 되죠. 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승복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지만. 그런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하는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네. 특히 과거에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집회 활동을 참여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의 결손을 가져온다든지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망각한 이론과 이념으로 교육을 시켜서 편향된 이념을 갖게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의 양심과 교육자의 올바른 철학을 갖고 노조 활동을 하고 학교 활동을 한다면 저는 굳이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겠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점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각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원래의 교육자의 자리로 본래의 교육자의 자리로 다시 그들도 돌아와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교육에 동참했으면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예.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기 그 세종시가 학교 폭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부분은 과연 인성교육을 지금 중시하는 세종시 교육에서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평준화 문제 때문에 네. 지난 한 해만 해도 뭐 80여 명이 그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견해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 박사님도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초중고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움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도 이제 괴롭히기도 해보고.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장난 같은 그런 폭력이나 뭐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범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건데, 그렇죠. 이 범죄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우리 사회 어른들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잘못한 것을 그냥 두고 지나치겠어요? 불러서 파일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학생이 뉘우치게, 그 어린아이가 뉘우치도록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듣고 느끼고 잘못했음을 스스로 깨달으면 고칠 텐데,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무관심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행위를 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교육행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선생님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정의 실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마치 선생님의 범죄 행위로 몰아서 선생님의 신분에 위협을 주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해주는 그들의 위상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행정을 하고 기관이 그 노력을 한다면 선생님도 원래의 교육자의 자리로, 원래 선생님의 위치로 돌아와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것이고,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가 오늘 학교 가서 한 생활이 정말로 제대로 잘 했는지, 얘가 잠자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학교의 선생님과 긴밀한 통신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그 아이들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이웃집의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내 손자고 내 손녀다라는 마음으로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꾸짖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걸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 학교 폭력이다 뭐다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행정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비해야 될 건 정비하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해서 자신 있게 소신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관심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첫 번째 드리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이 평준화의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뭐 평준화가 뭐 시기상조다 또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좀 확실하게 그들이 알았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알고 제가 생각하는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와 환경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의 질과 내용의 평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운동선수에도 체급이 있습니다. 저같이 비교적 적은 체격은 헤비급 선수하고 제가 링에서 같이 격투를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다양한 메뉴 속에 음식을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고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섭취할 때 그 많은 약 중에 처방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처방을 해줍니까? 그 환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해주고 약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질과
양은 그 사람의 적성과 개성에 맞게 골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양과 질의 평준화가 아니라 기회와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되 그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특성화 교육이고 수월성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맞는 맞춤식 특성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다양한 메뉴가 있듯이 학교도 다양화해야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일률적인 학교를 만들어내면 붕어빵 만드는 붕어빵 틀이에요. 네. 근데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 구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사회인데 똑같은 한 질의 사람만, 한 종류의 사람만 모아놓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자체도 평준화보다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개인식, 개인별 맞춤식 특성화 교육을 해야 된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평창에 우리나라 선수가 가서 스피드 스케이트 1000m를 달리는데 우리 선수가 한국 선수를 위해서 1등 갈 수 있는데 양보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가 2등 합니까? 그 자리에 일본 선수가 차지하고 중국 선수가 차지하고 네덜란드 선수가 차지하고 이건 뭐냐? 이미 우리 사회는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준화 교육이 마치 경쟁을 유발해서 학생들한테 무슨 못된 배타심이나 기르고 지나친 경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 성적표를 작성할 때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걔가 우리 학교에서는 1등하지만 우리 반에서는 1등하지만 전국적으로는 1등이 아닐 수도 있어. 세계적으로는 중간 이하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애가 1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애가 우리 반에서는 2등하지만 전국에서도 2등할 수 있고 세계에서도 2등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학생의 특성이고 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특성화 교육이고 다양화 교육이고 학교도 이렇게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모델의 학교를 세우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다양한 학교, 누구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선택하고 있는 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평준화의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세종시를 놓고 보면 이제 영재학교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고, 예, 그렇죠. 또 등등 해서 몇 가지의 종류의 학교로 나눠져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그 오광록 전 교육관님께서 세종시 교육의 그 수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을 좀 더 세그멘테이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는 활성화 시킬 것이고, 네. 더 구체적으로 저는 특성화 시킬 겁니다. 네. 음악하고 싶은 학생은 음악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운동하고 싶은 학생은 운동을 하게 해줘야 되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은 과학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 학생들을 똑같은 한 땅틀에 넣어가지고 똑같이 붕어빵을 만듭니까? 이건 안 되죠. 네.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해야 돼요. 지금 과거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네. 뭐냐면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사실은 외국어 고등학교 가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의 모든 과를 초월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그것은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그 뜻을 살려서 교육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학교를 보다 다양하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74년도에 교직에 몸담았으니까 현재까지 4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제가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네. 학생들을 지도한 사람이고 또 아버지로서 제가 자식을 둘을 키워서 다 성장을 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제 체험,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교육이라는 게 뭐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 주제넘지만 제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저는 누구한테도 다른 건 몰라도 교육에 관한 한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저와 대화를 나눈다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컨설팅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주제넘게 해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주 역시 그 교육 행정을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깊이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전 분야를 꿰뚫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좀 말씀하시죠. 예, 네.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혹시 또 듣기에 또 생각하시기에 어긋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고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저 오광록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을 갖고 세종시로 이사온 어머님들의 또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꼭 이루어지는 세종교육이 되었으면 세종교육이 바로 섰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심 갖고 올바른 선택도 하시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을 역임하신 오광록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투표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제3회 교육감 후보를 모셔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